한국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쳐? 여기 독일의 한방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2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이 여성은 한국의 방산 산업을 그저 값싼 고철 덩어리라고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직접 방산 시스템을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곧장 그녀는 자신의 상사에게 따끔하게 소리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아파트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며 아래 도시 불빛들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이 업계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몇 가지는 확신했어요.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우리의 무기 시스템은 글로벌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단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모방할 뿐이라고 여겼어요. 여행 가방은 문 옆에 이미 쌓여 있었어요. 내일 저는 서울로 비행할 예정이었는데 상사께서 이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왜 그런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한국 저 스스로 중얼거리며 머리를 저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여주신 독일에 온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며 저희 기술을 배워갔고 고향으로 돈을 보내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우리의 자랑인 PGH-2000 곡사포의 화려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하나를 제작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맞춰진 독일의 정밀함의 극치였어요. 잠시 후 전화가 울렸어요. 프랑스에 계신 피에르 씨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K9 곡사포 200대 이상을 구매했어요. 우리 건 아니에요 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찡그리며 가격 때문일 거예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후회할까요? 최근 유럽 국가들이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납기도 긴 대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곧이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서울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프리드리 씨께서 전화로 안나 씨, 내일 한국행 준비는 다 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준비는 다 끝냈어요. 라고 저는 제 열정을 살짝 감추며 답변했어요. 특별히 놀랄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프리드리 씨께서는 안나 씨, 한국에 도착하시면 열린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봤던 한국의 공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프리드리 씨,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 그만큼 확신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제 대답에 그는 일단 직접 보고 말씀하시죠. 한국은 10년 전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죠.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도시 불빛들을 열어 색깔의 줄무늬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과연 프리드리 씨 말씀처럼 특별히 놀랄 일이 있을까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곧이어 한국 방위 수출에 관한 보고서 폴더를 펼쳤어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방위 수출은 177%나 급증했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심지어 이집트까지 이제는 유럽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가격이 저렴해서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품질 때문은 아닐 거야.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처럼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혹은 독일의 우월함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창가를 등지고 비행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잠시 후 상사께서 확실한 원인을 알아보고 오세요. 안나 씨. 왜 우리가 한국의 계약을 빼앗기고 있는지 말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왜 제가 가는지가 아니라 왜 독일의 입지가 갑자기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저는 다시 여행 가방 쪽으로 걸어가 독일 국기가 그려진 작은 공책을 하나 넣었어요. 첫 페이지에 한국은 우리에게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적었어요. 잠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과연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 독일 기술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첫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로 가는 루프트한자 비행기 안에서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좌석 등받이 스크린에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요. 한국 전자제품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비즈니스 잡지를 넘기다가 글로벌 혁신에 관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2위를,
독일은 8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잡지를 치워버렸어요. 옆자리에 한 사업가 분께서 눈치를 채시고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라며 손을 내밀며 인사하셨어요. 저는 루카스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나예요. 네, 처음이에요. 한국 방위시설을 방문하러 왔어요 라고 답변했어요. 루카스 씨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희 회사 일로 매달 서울에 다니는데 5년 전만 해도 전부 독일 기계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한국 제품이에요. 가격은 절반이고 납기는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으며 솔직히 말하자면 품질도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찡그리며 군사기술은 다르잖아요. 정밀함과 신뢰성은 완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루카스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렇긴 한데 그들의 기술력 역시도 훌륭합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구름이 스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루카스 씨 말씀이 맞는 걸까요? 제가 독일의 우월성에 집착하고 있었던 건 아닐지 의문이 생겼어요. 12시간 후 인천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습한 서울 공기에 발을 들였어요. 하늘은 고층 건물들로 반짝였고 세련된 고속열차가 고가도로 위를 질주했으며 테니스 코트보다 큰 디지털 스크린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슈타인 씨? 한 젊은 여성분이 다가오며 하나방위에서 온 지은입니다. 방문 내내 안내를 맡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제가 목격한 도시는 베를린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 그리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지은 씨는 귀한 방문에 저희가 큰 영광입니다. 요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저희 방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관찰하러 온 것뿐이에요. 독일은 여전히 방위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은 씨는 정중하게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 미소는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9 자주포 생산시설의 거대한 입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입이 말 그대로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 규모는 독일에서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고 숙련된 기술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완성된 자주포들이 연달아 생산 라인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생산시설 관리자 김민재 씨는 단단한 악수를 나누며 저희 K9 생산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타인 씨. 저희는 현재 월 약 2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며 월 20대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저희 PGH-2000은 한 대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재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산하는지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다음 4시간 동안 저는 독일을 능가,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라도 할 만한 제조 과정을 목격했어요. 작업자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시스템과 저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술들, 그리고 시험 설비까지도 저희보다 앞서 있었어요. 저는 로봇팔이 완벽하게 용접하는 모습을 보며 이럴 수가, 저희는 늘 선두에 있었다고 믿었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같은 시설을 견학 중인 폴란드 방위 관계자 안드제이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드제이 씨께서는 비빔밥을 먹으며 폴란드는 212대의 K9 자주포를 주문했어요. 3년 안에 모두 납품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그 납기와 가격을 맞출 수 없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지만 품질은 하고 말을 잇자 안드제이 씨께서는 양쪽 시스템을 모두 철저하게 테스트했는데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은 K9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중간에 끊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식욕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한국 기술이 열등하다는 모든 생각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혁신으로 뛰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1일차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때 상사의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정보 좀 찾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여러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세상이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독일이 더 이상 선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마침내 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보내고 나자마자 거친 반응을 예상했지만 상사는 단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방문 3일째, 저는 유럽 각국의 방위 관계자들이 모인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안은 독일 기술 이야기가 아닌 한국 무기 체계에 관한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독일 엔지니어링을 극찬해왔던 제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체코의 요제프 씨께서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한국과 계약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한테 50문의 곡사포가 필요한데 독일은 7년 걸린다고 하더니 한국은 2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박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요제프 씨께서는 계속하셨어요. 두 제품 모두 시험해봤는데 품질 차이는 겨우 5% 정도예요. 그런데 납기와 가격 차이는 300%가 넘어요. 저의 얼굴은 뜨거워졌어요. 이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거든요. 루마니아의 미하이 씨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유럽 모델과 직접 K2 전차를 비교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거의 동일한 성능이었고 가격은 레오파드 2문 대신 3문의 K2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충격을 감추려 애썼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독일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 후 민재 씨는 연구시설을 안내해 주셨어요. 유리벽과 개방된 작업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활발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독일의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체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는 설계 과정을 협업 방식으로 진행해요. 엔지니어, 생산 담당자, 심지어 고객까지도.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라고 민재 씨는 설명하셨어요. 저는 독일에서는 각 부서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마친 후 다음 부서로 넘기니까 품질은 보장되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기 다른 방식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함께 작업하다 보니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적어지고 피드백에 따라 빠르게 설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한 젊은 엔지니어가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며 독일에서는 이런 변화가 회의 몇 차례와 두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주요 설계 변경을 적용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민재 씨는 보통 몇 주 걸리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며칠 내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의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놀라 며칠여? 저희는 그 과정을 몇 달, 때로는 몇 년 단위로 잡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재 씨는 웃으며 저희 철학은 지금 당장 좋은 해결책이 몇 년 후에 완벽한 해결책보다 낫다는 겁니다. 라는 말이 제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독일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이미 한국에 와 있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을 발견했어요. 우리 대형 방산 업체 중 한 곳의 간부인 베르나르트 슐츠 씨였어요. 안나 씨. 그 베르나르트 씨께서 저를 보자마자 외치셨어요. 본사에서 보내신 거예요? 조용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베르나르트 씨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활력을 보이고 계셨어요. 저희가 적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좋은 것을 잃었고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배움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배우러요? 한국에서요? 라고 되묻자 베르나르트 씨께서는 조용히 네, 안나 씨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들은 15년이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냈고 생산 능력은 저희의 5배에 달합니다. 비용도 낮고 납기도 빠르죠. 그리고 품질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베르나르트 씨는 조용히 이미 변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독일은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였어요. 그 글귀를 바라보며 20년 동안 독일의 방식을 옹호하며 비판을 막아왔던 제가 이제는 그 방식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핸드폰은 프리드리히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내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정말 모든 것이 다르더군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전문적인 감탄과 동시에 한 줌의 국가적 자부심이 상처받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세상은 제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독일은 그 흐름에 뒤처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 질문을 적었어요. 만약 한국이 20년 만에 이토록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머무르고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로봇과 인간이 나란히 일하며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는 공장을 꿈꿨고 지금 당장의 적당한 해결책이 오랜 시간 후 완벽한 해결책보다 낫다라는 한국식 사고방식에 점차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수백 년 된 건물들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아침 햇살이 고풍스런 목재 건축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안내인들이 궁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참 아름답죠? 어제 만난 독일 방산 동료 게오르크 씨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미 2주째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요. 이번 주에 제가 발견한 한국과도 닮아 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요. 저희는 곡선 지붕과 화려하게 칠해진 목재 기둥이 있는 정자들을 천천히 걸었어요. 게오르크 씨, 오늘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게오르크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의 성과나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개선하고 더 빠르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바로 독일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명성과 전통에 의존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점점 안일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저희가 자만했나 봐요. 독일 엔지니어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게오르크 씨가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이 대화는 제가 4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어요. 게오르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한국의 혁신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날 글로벌 기술 리더로 도약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결코 아무것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에 대한 의지로 성공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PGH-2000 곡사포를 떠올렸어요. 물론 그 기계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한 해에 몇 대밖에 생산할 수 없다면 그 완벽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격이 너무 높아 거의 몇몇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다면 기술적 우월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기념품과 추억이 담긴 짐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때 민재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비행 전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웃으며 네, 물론이죠 라고 답장했어요. 전통 한식당에서 민재 씨는 저를 그의 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낮은 탁자 주변에 쿠션에 앉아 수십 가지 작은 반찬이 가득한 상차림을 즐겼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독일에서의 엄숙한 비즈니스 만찬과는 전혀 달랐어요. 민재 씨가 작은 소주잔을 들며 새로운 우정을 위하여 라고 건배를 제안하자 저도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하여 라고 덧붙였어요. 저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신속함을 결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며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 고민했어요. 민재 씨가 저녁을 마무리하며 안나 씨의 방문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사에 제출할 개선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산 일정을 단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품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나아지고 더 빠르게,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해요. 저는 보고서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와 고객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비행기 기내 방송이 프랑크푸르트 착륙을 알리자 저는 친숙한 독일 풍경을 바라보며 여전히 제 나라와 독일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수함에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잠시 후 민재 씨가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희는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함께라면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방문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앞으로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길 고대합니다. 라고 답글을 보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독일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어쩌면 저 자신이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일 전만 해도 독일의 우월성을 굳게 믿었었는데 이제는 겸손해지면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았어요. 때때로 가장 큰 지혜는 옛 확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이죠. 짐을 챙기고 택시를 향해 걸어가던 그 순간 저는 자만과 편견의 무게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설렘이 대신해진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고 이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본국 사람들도 놀라게 할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이 모든 자료와 경험들을 본다면 그들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 안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